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누군가에게는 겨우 1년이었겠지만 시장과 국제 정세를 지켜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10년 같은 격동의 시간이었죠.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먼 나라 뉴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뻔한 시사평론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갑자기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가 돌연꼬리를 내렸는지, 그 이면의 잔혹한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경사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역 바주카포가 발사될 뻔했던 그 긴박한 순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질서가 해체되고 트럼프를 위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거물들의 치킨 게임에 희생되는 소모품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통찰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하고도 치밀한 권력의 설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움직임은 바로 평화이사회라는 정체불명의 기구입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의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트럼프가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로서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는 1인 독재 시스템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보통의 상장 회사는 이사회가 있고 주주들의 투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트럼프가 설계한 이 평화이사회는 다릅니다. 회원국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과반수 결의를 거쳐도 의장인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더 황당한 건 표결조차 거치지 않고 의장 단독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마치 회사의 정관을 무시하고 총수 한마디의 계열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식 재벌 경영과 판박이입니다. 유엔이라는 기존의 질서는 그에게 너무나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짠 겁니다. 자신이 초대한 국가들만 회원으로 받고 본인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만의 놀이터를 만든 것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온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냉혹합니다. 내 편에 서서 내 규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인가. 이 선택지 앞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국제규범과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 단 한 사람의 결제 서류가 놓여있는 세상.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런 오만한 행보 뒤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거대한 도박을 벌이는 동안 유럽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경사천조 원의 위력을 가진 무역 바주카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박을 일삼을 때 유럽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보복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이름부터 살벌한 무역 바주카포, 바로 ACI, 통상위협 대응 조치였습니다. 이 무기의 실체는 단순히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금융시장을 직접 타격하는 핵폭탄급 금융제재였습니다.
유럽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와 주식 자산은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유럽이 셀 아메리카를 선언하고 이 자산들을 시장에 한꺼번에 던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미국 국채의 약 40%를 유럽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달러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추락하며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연기금은 미국 국채 1억 달러어치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선포하며 트럼프의 코앞에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죠. 그가 낀 선글라스는 단순히 눈의 실핏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무례한 요구에 눈을 맞추지 않겠다는,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는 유럽의 서늘한 의지를 상징하는 메타포였습니다. 트럼프는 흔히 치킨 게임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 항복을 받아내는 데 능숙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2% 넘게 폭락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비명을 지르자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철회라는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마르틴 위터나토 사무총장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는 변명을 덧붙였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자본의 역습 앞에 천하의 트럼프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이제 총칼이 아닌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경 4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트럼프의 광기를 잠재웠는지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바로 돈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가 왜 갑자기 북극의 얼음 땅,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돈으로 안 된다면 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부동산에 왜 사활을 거는지 그 지독한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린란드 영토 위에 성조기를 꽂은 합성 사진을 올렸을 때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트럼프라는 인물의 본질을 너무나 간과한 생각입니다. 평생을 부동산 개발업자로 살아온 그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히 춥고 거대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극해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략적 자산이자 미완성된 미국의 마지막 영토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린란드일까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천연자원과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히토류, 석유, 가스 등 21세기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자원들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을 트럼프는 21세기에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덴마크에 돈을 주고 사겠다는 발상, 혹은 안보를 빌미로 병합하겠다는 논리는 국제규범에서는 몰상식할지 몰라도 거래의 기술, 더 아웃 오브 더 딜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 제안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수많은 영토를 획득했듯이 그린란드 역시 미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심지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라고 잘못 부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술입니다. 일단 최대치를 요구해서 판을 흔들어 놓고 상대가 방어 태세를 갖추면 실익을 챙기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은 즉각 군대를 파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호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군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은 이 얼음 땅이 이미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캐나다 영토까지 성조기로 덮어버린 이미지를 노출하며 북미 대륙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유럽과의 금융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미국이 실물 자산인 땅과 자원을 통해 패권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종이 화폐는 태울 수 있어도 그 땅 밑에 묻힌 자원은 영원하다는 부동산 업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이 거침없는 질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항상 끝까지 갈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트럼프식 치킨 게임, 이른바 트럼프 웨이즈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항상 먼저 핸들을 꺾는지, 그 비겁하고도 치밀한 심리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금방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처럼 숨을 죽였던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시위대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인권 수호를 명분으로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며칠 만에 상황은 급격히 진정되었고 트럼프의 입에서는 전쟁 대신 유화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그 답은 화려한 수사학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군사적 현실에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호기롭게 명령을 내리려 했을 때 정작 중동에는 그 명령을 수행할 핵심 전력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때문에 미군의 주력 항모전단들이 카리브해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에이브럼 링컨 함이 남중국해에서 기술을 돌렸지만 중동까지 도착하는 데만 꼬박 2주일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급과 이동으로 하는 것임을 트럼프의 참모들은 뼈아프게 직시했을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동맹국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이란의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조차 이번만큼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작년 전쟁으로 인해 방어용 로켓이 바닥나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공식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총대를 매줄 동맹도, 방패가 되어줄 우방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부의 여론은 더 차가웠습니다. 유권자의 70%가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 기름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는 곧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거 패배로 직결됩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서상의 항목일 뿐입니다. 하메이네이를 제거한다 해도 그 빈자리를 더 과격한 혁명수비대가 채울 것이라는 정보기관의 경고는 그가 이 도박에서 얻을 실익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선택한 지도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꼬리를 내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가 왜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트럼프식 후퇴가 우리에게 어떤 투자와 생존의 기회를 주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상대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압박을 가하다가 정작 충돌 직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을 빼는 모습이죠. 세상은 이를 두고 트럼프 웨이즈 치킨, 트럼프 웨이즈 치킨이라 부릅니다. 치킨 게임에서 항상 먼저 도망가는 겁쟁이라는 비아냥이 섞인 표현이지만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 지점에서 단순한 조롱 이상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보통의 협상가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때로는 그 체면 때문에 파멸로 치닫기도 하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체면 따위는 사치일 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실리, 프라피트와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고 자신의 재선 가동판인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는 어제까지의 강경 발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즉시 협상 테이블로 복구합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정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혹은 거액이 오가는 비즈니스 계약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끝을 보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보여주는 이 영악한 후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끝까지 가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 주머니의 돈과 내일의 안위보다 중요한 명분이 있는가? 트럼프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숫자와 여론이라는 데이터에만 반응합니다. 70%의 반대 여론이 확인되면 전쟁광의 가면을 벗고 평화주의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유연함, 아니 뻔뻔함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판돈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패배가 예견되는 순간 판 자체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는 방식을 택하죠. 결국 트럼프식 치킨 게임의 핵심은 상대방의 공포를 극대화해 유리한 조건을 따내는 데 있지, 실제로 상대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파괴된 폐허 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동산 업자니까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흩뿌려 놓은 이 혼돈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봐야 합니다. 유럽의 반격, 그린란드의 야욕, 그리고 중동에서의 영리한 후퇴.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또 다른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세계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러시아는 어떤 이득을 챙기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 폭탄과 영토 병합이라는 광풍 속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느긋하게 이 상황을 즐기는 곳은 다름 아닌 크렘린궁입니다. 미국과 유럽, 즉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이 서로에게 바주카포를 겨누며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은 푸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특유의 조롱 섞인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슬로건인 마가, 말을 비틀어 덴마크를 다시 작게 만드는 MDSA, 그리고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미파를 언급했죠. 이 짧은 농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유럽의 팔을 비틀어 이익을 챙기려 할수록 서방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얻는 실익은 명확합니다. 첫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미국도 필요하면 남의 땅을 탐내고 무력을 쓰는데 왜 우리만 비난하느냐는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먹히기 시작한 것이죠. 도덕적 우위를 점했던 서방의 명분은 트럼프의 실용주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둘째,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이사회에 러시아가 정식 초대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서방이 쌓아온 러시아 고립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였던 러시아가 다시금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멤버로 복귀하는 순간이죠. 결국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판 위에서 가장 실속을 챙기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했던가요?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자산 동결로 싸우는 사이, 러시아는 소리 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며 새로운 에너지와 안보 지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기판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행보는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푸틴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거창한 국제 정세의 끝은 우리의 지갑으로 귀결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고 유럽과 금융전쟁을 벌이는 것이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닌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 파도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로 맞붙고 공급망이 찢어지는 순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달러 가치가 요동치고 국채 금리가 널뛰면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고 아이들 유학비를 보내며 심지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원가조차 이 환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산을 매각하는 무역 바주카포를 쏘아 올린다면 그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의 발작은 우리 한방의 자산 가치를 순식간에 갉아먹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이사회에 우리 정부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일까요? 독배일까요? 참여하자니 기존 운체제와 동맹국들의 눈치가 보이고 거절하자니 당장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식의 보복이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트럼프 시대의 모범생 외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흐름을 읽고 트럼프가 핸들을 꺾는 방향에 맞춰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기민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일경 4천조 원의 자본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정보가 곧 돈이고 통찰이 곧 생존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범은 힘에 의해 재편되고 동맹은 이익에 따라 해체됩니다. 트럼프의 취임 1년은 우리에게 그 잔혹한 진실을 일깨워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이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시야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특정 국가나 인물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의 내용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주관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